공부할 거는 이제 관리처분 이후에 2주를 하게 됩니다. 2주. 그 다음에 2주 한 다음에 여러분들 기존에 살고 있는 곳을 철거를 해야죠. 네, 철거하고 이제 그 새로운 아파트를 위해서 착공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 신청은 했지만 동호수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동호수. 그러니까 이제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이 이제 분양이 끝나면 나머지를 이제 일반에게 분양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해서 이제 나중에 한 3년, 뭐 3년 반 정도 이후에 이제 준공을 하겠죠. 준공을 하고 이제 땅 같은 거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 관리 처분한 대로 그 아파트가 이제 이전이 됩니다.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합이 할 일이 끝났죠. 우리가 이제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은 그 기존의 노후된 주택을 이제 헐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 고시가 해서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업무가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합이 해산을 하는 건데, 해산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잔여 업무가 조금 남습니다. 뒤에. 그래서 이제 청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업무가 끝나죠. 보통 이제 요 기간이 뭐 10년 정도 걸리죠? 10년이 빠른 거예요. 네? 서울시에서는 뭐 8.5년 걸린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이 더 걸립니다. 한 15년 걸립니다. 15년.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1997, 98 그때 IMF 왔었죠. 그 다음에 2007년, 8년 그때 금융위기 왔었죠. 근데 그런 대위기가 오면 한 몇 년 동안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 10년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뭐 공황이라든가 이상한 게 오고 또 얼마 전에 또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 10년 터울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까지 하면 한 15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하여간 빨리 끝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빨리빨리 해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배울 거는 관리처분 인가 나면 여러분들 2주서부터 이제 아파트 입주 때까지, 그래서 조합이 해산하는 단계까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 개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중요한 것만 추려서 할게요. 그래서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죠. 예, 인가가 나면 조합에서 2주 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셨다가 이제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주비 언제부터 줍니다. 얼마 줍니다. 알려줘야죠. 예. 그리고 2주는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려줍니다. 조합이.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불가피하게 2주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입자분들이라든가 현금 청산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소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면에 대한 조사, 철거도 해야 됩니다. 제거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건물 철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위한 본 착공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동호 추첨하고 일반 분양까지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준공을 하는데 준공 전에 입주자 사전 점검이란 걸 합니다. 아시죠? 예, 이제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한번 점검을 하러 가셔야죠. 그리고 이제 조금 미비한 거 써내시면 이제 시공사가 준공 시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등기하시고 조합 해산하고 청산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예? 말은 간단한데 이게 이제 순탄이 잘 돼야죠. 근데 이제 요게 여기서 사업이 지원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여기 2주 아니 이제 다 끝나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에 지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요 단계에서 이게 왜 위험하냐면 2주비가 다 나갔죠. 그 다음에 사업비도 뭐 여러 가지 용역비도 상당히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원래 뭐 예를 들면 내년 6월까지 착공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금융비하고 다 계산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한 1년 늦어졌어. 그럼 그 금리가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금리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예? 조합원이 더 내셔야죠? 당연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공을 빨리 해야 돼요, 착공을.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이제 2주, 집행부에서는 2주 계획을 꼼꼼히 잘 수립을 하셔야죠. 2주 계획을. 그리고 조합원님들은 이제 열심히 나갈 집을 알아보시고 돈 받아서 빨리 2주를 해주셔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부터 살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됐죠? 그죠? 이제 끝나갈 쯤 돼서 이제 한번 복습 한번 할게요. 복습. 우리가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는데 사업의 성격을 보면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죠? 네. 재건축은 민간사업이에요. 사업의 방식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재개발도 관리처분 방식으로 합니다.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배웠고 사업의 유형은 주택정비형 재개발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있죠? 대답이 없으시네. 모르시는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한 재개발은 요 재개발이에요. 그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그 옛날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러니까 이제 주택보다는 왜 이렇게 오피스라든가 이런 상업지역에 있는 재개발하는 경우 있죠? 뭐 을지로 뭐 이런데, 그죠? 예, 그런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우리 재건축 사업은 대부분 공동주택 재건축이죠. 근데 옛날에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었던 거 아시죠? 아시죠? 아, 있어요. 방배 5구역이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에요? 방배 5구역, 6구역, 뭐 이런 게 있어요. 방배동, 강남에. 그 재건축이에요? 그 어떤 분 그래요? 어떤 분, 그 재개발이, 제가 그랬거든요. 서초구하고 강남구에는 재개발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25개 구청인데 재개발이 없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재개발이 없습니다. 송파구에는 마천동이 있어요. 마천동. 그래서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하고 강남구에는 재개발이 없다라고 얘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손을 딱 듭니다. 방배동 사는데 우리 옆에 재개발 구역이 있다. 그게 단독주택 재건축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지금은 없어졌어요.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졌는데 옛날 법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업이 끝나지 않은 사업은 있어요. 근데 이제 신규로 지정은 안 하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조합원 성격이 재개발은 단연 가입제고 재건축은 임의 가입제라는 거 아시죠? 아,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이런 거예요. 재개발은 조합 설립을 할 때 그 75% 동의 받으면 조합이 설립되죠.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그런데 재개발은 동의를 하지 않은 분도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이제 당연 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75% 동의를 받았으면 재개발 사업은 25%의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도 그냥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하면 동의를 했든 안 했든 다 부르죠. 재개발 조합은. 근데 재건축 조합은 동의 한 사람만 부릅니다. 아유, 하면 안 돼요. 이제 다 끝나가는데. 예? 지금 7주차잖아요. 아직 모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총회를 하면 동의한 사람만 부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미동의자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우리가 현금 청산자를 어떻게 소유권 확보하느냐는 지난번에 배웠죠. 재개발은 토지 수용 절차,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 건립하고요. 재건축 사업은 건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손은 듭니다. 우리 재건축인데 우리 임대 짓는데요. 그 임대는 공공임대가 아니죠.
예, 우리가 재개발해서의 공공임대가 아니고 그거는 용적률을 추가로 더 받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반을 내놓는 그런 임대 아파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공임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고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대상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안전진단이 이제 앞단에서 하던 거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때까지 하면 되는 걸로 바뀌었죠. 예. 이렇게 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죠. 재개발은 대상이 아니고 재건축은 대상입니다. 아직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폐지를 주장했습니다만 아직 법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재건축 부담금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재건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재건축 조합은 일부 세입자들한테 비용을 좀 줘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조합이 사업비에서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서 원활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성격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옛날에 도시재개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 촉진법, 지금은 주택법으로 바뀌었고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해서 2002년에 제정됐고 2003년 7월 1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공익사업이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입자 이주 대책이 틀립니다. 제가 이제 그걸 비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런 긴 이름의 법이 있는데 약칭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적용을 받고 재건축 사업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 사업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내보내야 돼요? 소유자가 내보내셔야 됩니다. 알아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계약할 때 여기 재건축 하니까 나중에 재건축 할 때 되면 비워주세요 하고 뭐 특약도 하죠. 예. 그러나 이제 재개발 사업은 법에 세입자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상을 해준다는 건 사업비로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비용을 수반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대책 관련 규정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법 구조에 보면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 세입자 주거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서울시 조례에도 세입자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법에 보면 임시 거주시설, 임시 상가 설치에 대한 규정도 있고 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 이주대책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손실보상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재개발 사업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이주대책 중에 임시 거주시설이나 임시 상가를 포함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서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합원들한테는 이주비를 알선해 주죠. 이주비를. 그래서 이걸로 대부분이 이주비를 알선하는 걸로 끝냅니다. 조합원들은. 그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거 이제 LTV라고 그러죠. LTV, 론 투 밸류.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뭐 60%든 해서 이주비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좀 불편하시지만 근처에 가서 잠깐 새를 살다가 새 아파트 지어놓으면 오세요. 이러고
조합원들은 내보내죠. 그럼 이제 조합원들 건 해결이 됐고, 문제는 이제 세입자죠. 세입자. 그런데, 그래서 이주비 알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이주비를 이제 은행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자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이자? 조합이? 조합이 내면 사업비에서 내는 거죠. 조합원이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요새 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주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본 이주비도 있고, 추가 이주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금액이 다 틀리고, 이주비를 또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돈 많아요. 난 돈이 많으니까. 이주비를 안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주비를 사업비로 하면, 여러분이 내신 이자, 매달 낼 이자를 사업비로 처리를 하면, 비용이 늘죠? 비용이 늘면 비례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럼 권리가액이 떨어지죠? 분담금은 늘죠? 지살 파먹기예요, 어차피. 그런데 개인이 내면, 그 개인이 원래 내는 거고. 그죠? 그러면 개인이 내면 이자가 사업비에 포함 안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례율은 더 높죠? 그럼 분담금은 줄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비에서 많이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관행적으로. 근데 지금 요새 국세청에서 그 이주비 이자를 안 내게 하는 거를 배당으로 봅니다. 배당. 세금이 나와요. 배당 소득세가 개인한테 부과됩니다. 개인한테. 이주비 이자를 예를 들면 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금액에 따라 틀리니까. 예를 들면 1억이면 한 500 될 거예요. 1년에. 그러면 4년이면 얼마죠? 한 2천? 이자만. 2천에 15.4면 얼마예요? 150, 300? 400? 300 얼마? 세금 나와요, 세금. 배당소득세.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새 사업비로 안 해요. 사업비로 했다가 다 바꿨어요. 이 개인 부담으로. 그죠? 요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데 조합원이 많다 보니까 이자 잘 내시는 분도 있는데 안 내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은행에서 전화 옵니다. 근데 조합으로도 와요. 이게 대출해도,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 조합에서 대납을 했다가 입주 때 한꺼번에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그러면 조합원들이 금리를 부담할 건지, 조합에서 사업비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이자를 대납을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주하시면 원래 이주비 원금 상환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주비 대납한, 이자 대납한 거 상환하실 거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합에서 이제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배당 소득세 세금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 비례율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내시는 게 맞는데 되게 번거롭게 돼요. 은행에서 맨날 전화 옵니다. 여기 이번 달에 100명 이제 안 냈어요. 이러면 피곤하죠. 하여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한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령 별표에 보면 재개발사 임대주택 공급 조건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구역의 세입자들은 이런 거예요. 해당 정비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해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란 공고의 3개월 전부터 사업 시행 계획인가로 인해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이제 그 구역에 우리가 임대아파트 짓는 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시하고 구에서 이제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 임대아파트 지어서 기부채납 하면 되는 거죠. 재개발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이전비라는 걸 줍니다. 주거이전비. 그래서 주거이전비는 이것도 역시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자분들한테 주거이전비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4개월치. 예. 그리고 원래는
조합원들한테는 주거이전비를 주질 않습니다, 보상을. 근데 이제 현금 청산자한테는 줍니다, 현금 청산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족 가구에 따라 금액이 틀려져요. 가구에 따라. 지금 4인 가족이면 한 4개월치가 한 2,200 정도 될 거예요. 한 2천만 조금 넘습니다. 4인 가족. 그게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일 때마다 그 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인 경우, 소유자인 경우 이렇게 분리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세입자 같은 경우는 또 영업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여기 세입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밥집을 했어요. 김밥집이라면 좀 그런가? 세탁소로 합시다. 세탁소로 했는데 여기 재개발을 하니까 이제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럼 뭐 저쪽에 가서 영업하면 되지. 근데 이제 단골이 끊어지죠. 단골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업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4개월치를 원래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휴업이 아니고 거의 뭐 폐업에 가까운 손실을 보는 경우는 2년치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보통 재개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없고요. 보통 4개월 정도 영업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그 감정평가사가 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세입자가 그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잘 냈어야 돼요. 그죠? 세무서 가면 그 영업 소득이 얼마고 이거 세금 낸 게 다 찍혀요. 그래서 그거에 기준으로 해서 4개월치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거인 경우 주거 이전비, 영업 상가인 경우는 영업 손실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이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건축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다 재개발 얘기예요. 그렇죠. 재건축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주 대책이 강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조합원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이 이주비.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사업비로 지출할 수도 있는데 요새는 개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그거를 이제 사업비로 처리를 했었는데 그 이제 국세청에서 그걸 또 배당 이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잖아요, 주주.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이익을 보는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익을 보는 이자 부분을 이익을 보는 거를 배당으로 봅니다. 배당 이익을 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신 사업비로 안 하고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추세입니다. 요거는 하여간 잘 상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에 대해서는 아까 주거이전비가 있고요. 또 동산이전비라고 그래서 이사비용 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이사비용 한 200만 원 뭐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규정을 알아봤고 이제 이주를 해야 되죠. 이주를. 그럼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주를 할 때 이주 관리팀이 있어야 돼요. 이주 관리팀. 이주 관리팀. 조합에서 못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조합장님하고 뭐 몇 분 계시나? 상근임원이 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뭐 조합장님하고는 총무이사님, 또 여직원 뭐 이 정도, 또 뭐 사무장 이렇게 있는데 못 합니다. 조합원 1000명. 그죠? 그 조합원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복잡합니다. 이 사람들 언제 이사 가고 뭐 이런 거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다. 언제 이사 가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그러면 이주비 얼마 받으십니까? 이게 이사를 갈 때 돈을 받아야죠. 그죠? 이사 날짜 체크해야죠. 조합에서 다 체크해야 돼요. 조합원이 은행에다가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그 자선을 해놓지만 돈 나가는 거는 다 조합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조합에서 그 조합원 개개인의 이주 날짜, 대출 금액, 또 저기 신탁 등기 그 서류 냈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뭐 다 체크하고 돈 줘야 돼요. 그리고 공과금, 그죠? 여러분 이사하면 뭐 해야 돼? 가스, 전기, 수도 이거 다 정리하셔야죠. 예. 이런 거 다 누가 확인해요?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해요?
조합장이에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이주 관리 용역을 별도로 줘요. 이주 관리 용역. 그래서 뭐 서류 받을 것도 많아요. 철거 동의서, 뭐 이행각서, 뭐 등등등. 또 이주 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조합원들한테 해줘야 되고, 또 언제 이사 갈 건지 그 다 확인하고, 또 전세 계약하면 계약서도 다 받아야 돼요. 그 이주 관리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주 관리팀. 그 다음에 또 법무사 있어야 돼요. 법무사. 법무사가 조합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법무사 사무실 갈 수는 없잖아요. 조합원 1000명이. 그러니까 법무사에서 법무사 그 직원들이 정해진 기간에 나와요. 정해진 기간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등기를 이제 신탁 등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서류 작성을 해야 되고, 뭐 서류 띄우라고 얘기합니다. 뭐 등본, 인감증명서, 뭐 띄고, 뭐 띄라고 이제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럼 또 그거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은행에서 돈 받아야죠. 이주비.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셨죠? 쓰는 게 많죠? 뭔진 모르지만, 뭐 여기 사인하세요 하는 게 많죠? 그것도 은행 가서 하실 거예요? 못 합니다. 은행에서 나옵니다, 또. 그죠? 네, 은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서 뭐 등등등 통장도 개설해야 되고 등등등 또 은행에서 가져오란 서류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주를 위한 무슨 서류, 또 등기를 위한 서류, 신탁 등기, 그다음에 또 대출을 위한 서류. 일단 뭐 많겠죠? 그래서 또 이만한 책자가 나가요. 책자가 나갑니다. 뭐 띄우라고. 그걸 잘 보시고, 또 기간이 있어요. 또 기간이. 이주관리팀이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몇 달씩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해진 기간에 와서 서류 내고 뭐 사인할 거 사인하고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어쨌든 조합에서 이런 내용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주 일자를 확정을 해줘야죠. 그죠? 조합원님들이 언제 이사 가는지를 조합에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자,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12월 뭐 20일 날 이사한다. 이렇게 알려줘야죠. 근데 보통 15일 전에 알려줘야 돼요. 15일 전에. 예? 내일 이사하니까 돈 줘 이러면 돼요? 안 되겠죠? 예? 조합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주는 거니까. 조합이 보통 이게 일주일 단위로 취합해서 준단 말이에요. 은행에. 그죠? 그러면 이제 행정 소요 기간이 있으니까 이주비 한 보통 15일 전에 서류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 계약서 또는 월세 계약서 사본, 또 매매, 또 가끔 사는 분도 있어요. 자기 돈 많으신 분은. 어쨌든 이런 계약서 제출해야 돼요. 조합에. 그래서 조합에 내는 건데 이주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이주관리팀이 이걸 내시면 이제 이주 확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 이분이 언제, 예를 들면 12월 20일 날 이주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은행 대출 얼마 했나요? 확인하고 은행에 알려줘야죠. 이분 12월 20일 날 이주합니다. 이주비 신청한 거 얼마인데 무슨 통장 개설했죠? 거기 송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 했는지 서류 다 냈는지 확인해야죠. 이주 관련 뭐 서류 또 철거하는 동의서 냈는지 다 체크해 보고 이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주비가 나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주비 받고 나가시면 되죠. 그런데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 내야 될 게 많아요. 내야 될 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편해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 전에. 그죠?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관리소에서 좀 계속 그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이제 관리비라든가 뭐 이런 거 완납증명도 해주고 하니까 좀 편하긴 한데, 그리고 수도나 가스, 돈도 다 내야 되고 그 폐전 처리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버리는 거 다 버리시고, 그죠? 이런 것까지 다 완료해서 공과금 납부 고지서까지 다 제출하셔야 돼요. 특히 가스죠,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거, 그죠? 예. 그래서 이주관리팀이 이제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비밀번호 있으면 또 알려주셔야죠, 이제 이주 가니까.
그다음 관리비라든가 제세공과금 영수증, 또 공과확인서 이런 거 다 제출을 하면 이주관리팀에서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주비 대출이 지급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이 그냥 이사할 때 하던 거예요. 하던 거. 근데 이제 이게 조합원이 많잖아요. 1000명, 뭐 2000명 되면 그거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에요. 조합으로서.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그거는 이제 다 안내를 해 드리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잘 협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현금 청산자 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일까요? 이제 조합원들이 이주를 막 하실 때 현금 청산자들은 이제 소송을 하고 있겠죠. 소송을. 금액에 대한 다툼이죠. 서로. 원만히 합의가 안 되는 거는 결국 금액이잖아요. 그죠? 조합에서는 1억 주겠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재개발하느라고 많이 올랐는데 난 2억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이제 다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또 새로 감정평가 해가지고 이제 판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경과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뭐냐면 명도소송을 해야 돼요. 명도소송. 명도소송. 근데 이제 일괄명도, 개별명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주기간이 있으면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안 한 분들한테 명도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괄명도라는 건 뭐냐면 그냥 조합원 전체한테 소송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송이 이렇다고 그래요. 조합원들이 1000명이 있으면 송달이 다 안 된답니다. 송달이. 주소가. 사람이 주소가 틀린 경우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없는 경우 많죠. 그럼 송달이 안 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보내고 뭐 몇 번씩 하다 보면 송달하는 데만 몇 달 걸립니다. 송달하는데. 근데 이 재판이라는 건 송달이 안 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근데 우리가 소송은 개별건이 아니라 전체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괄로 일단 소송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2주를 가면 소송에서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소송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나는 20일 날 이사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조합에서 명도소송 소장이 날라오는 거야. 아, 이사하겠다는데 왜 소장이 날라와? 이거 화를 내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소송 기술상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안 하면 되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별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괄로 명도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비용은 그렇게 안 비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단소송이니까. 그죠? 이름만 바꿔서 그냥 그렇게 넣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2주를 안 하는 분들은 결국은 소송을 해야죠. 그죠? 아까 같이 이제 현금 청산자 또는 세입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현금 청산자나 세입자는 꼭 협조를 안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소송도 하면서 이사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협조를 안 하고 끝까지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 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처분 금지는 현금 청산자겠죠? 소유자니까. 팔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명도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소송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팔았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대한 소송이 효력이 없어져요.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송을 다시 해야 됩니다. 또는 점유이전이라는 거는 또 이런 거예요. 세입자가 바뀌는 거예요. 세입자가. 내가 세입자 김아무개한테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비워달라고. 근데 세입자가 바뀌었어. 이아무개로. 그러면 그 소송은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소송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하고 처분 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합니다.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소송은. 그죠? 그래서 현금 청산자는 팔지도 말아라. 팔지도 말아라고. 그 다음에 세입자는
세입자 변경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변경을 하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가처분을 걸어놨기 때문에 소송에서 조합이 이기게 되는 거죠. 예. 요런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이제 그 소유권 명도를 다 받는 거죠. 조합원님들은 협조하에 이주를 다 하실 거고, 이제 현금 청산자 분들이나 이제 세입자 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이게 명도를 다 받게 됩니다.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제일 좋은데, 사람이 뭐 1000명, 500명 되다 보면 다 내 마음 같지 않죠. 다 생각하시는 게 틀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소송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 다 이제 보통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알고는 계셔야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에는 이주비가 지금 막 몇 억씩 나가잖아요. 계속 지금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금융비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주를 하고 철거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늦어지면 뭐 예를 들면 한 달 늦어지면 몇십억이 비용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착공 2년 늦어지는 것도 봤어요. 2년. 한 천세대 중에 한 10집 때문에 10집. 있어요. 10집. 예? 그거 아시죠? 전철연. 들어보셨어요? 예. 그분들이 들어오면 좀 골치 아파요. 그분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라. 저는 뭐 그분들이 나쁘다 좋다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좀 피곤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주가 빨리 안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재개발하고 재건축에서 매도 청구 소송하고 수용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계속 소유권을 넘어오는 소송. 우리 아까 명도 소송은 별개예요. 명도 소송은 또 별개고, 요거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오는 소송 계속 하고 있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계속 소유권도 다 넘겨와야 되고, 소유권만 넘겨오면 안 돼요. 명도까지 받아야 돼요. 명도까지. 그죠? 왜냐면 우리가 사람을 강제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명도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를 들어 내가 소유권이 넘어와도 이 사람이 소유권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비워줘. 내가 끌어낼 수 없습니다. 아시죠? 그 정도는?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도 이렇게 넘겨와야 됩니다. 아유, 힘들어. 이제 2주 다 했어요. 2주만 잘하시면 돼. 왜냐, 그죠? 여러분들은 2주만 잘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2주가 여러분들 이제 조합원님들은 하여간 조합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좀 빨리 잘 이주하시면 되는 거고, 집행부는 아까 얘기한 그 이주관리팀, 법무사, 은행, 또 그 로펌, 그죠? 이런 분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뭐 소송할 건 하고 뭐 등기도 하고 은행하고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 오늘 내가 분명히 12월 20일 날 이사 간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12월 30일로 조합에서 잘못하는 경우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 왜 돈 안 들어와? 아, 저 30일 날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20일인데. 그럼 돈 빵꾸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조합장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내 돈이라도 줘야지. 예? 예? 뭐 어떻게든 해야 돼요. 아, 그런 일이 있다고요. 실제로 하다 보면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2주를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철거해야죠. 철거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보셨나? 이런 거? 아직 안 보셨나? 철거하면 이거 해줘야 돼. 이게 이렇게. 여기 뭐 경고문 뭐 있죠? 철거 예정 건물. 철거될 때까지 무단 출입. 미관을 해출하는 낙서, 쓰레기, 투기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그죠? 이렇게
땡땡땡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왜 해놓냐?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조합에서 뭐 24시간 지킵니까?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아놔야 돼요. 이게 다 이렇게 식은 장치를 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막아놓고 그죠? 또 이런 거 갖다 붙여놓고 그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예, 뭐 현수막도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철거는 관리처분계 인가 받은 후에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뭐 인가 받은 다음에 이주하니까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그런데 미리 관리처분 인가 전에 철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붕괴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미리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 받은 후에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철거를 제한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일출 전, 일몰 후. 그죠? 예.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요새 겨울이라 해 빨리 지잖아요. 빨리 질 때 해 졌는데 불 켜고 철거하면 돼요? 아니, 뭐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고 나요, 사고 나. 그죠? 예. 그리고 해 뜨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비가 오거나 뭐 눈이 많이 오고 폭풍, 해일, 태풍, 강풍 뭐 이런 거 있을 때 조심해야죠. 이럴 때는 철거를 못하게 합니다. 관에서. 그리고 뭐 시행자도 알아서 해야죠. 이럴 때 위험합니다. 철거 건물이라는 게 이게 막 철거를 하던 중이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성면을 조사하고 해체해야 됩니다. 성면이 뭔지 아시죠? 성면. 그 이제 재개발 쪽에서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그 스레트 같은 거 지붕 그거 많잖아요. 예? 거기다 고기도 꺼먹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 발암물질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이 강화돼서 그 옛날에는 이제 재개발 현장에 있으면 다 부시잖아요. 부신 다음에 그러니까 재활용할 거, 뭐 철근이라든가 쇠 이런 거는 이제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법이 강화돼서 이 성면은 발암물질이래요. 1급 발암물질이라서 그 철거를 한 거를 별도로 하라는 얘기예요. 별도로. 이 성면만. 그죠? 그래서 거기 철거하는 작업자들도 문제가 되고 또 철거를 했는데 성면가루가 날리면 인근 주택가로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암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철거 공사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면, 이 철거 계획서 낼 때도 이런 건축사재가 얼마나 있는지 이걸 어떻게 철거하고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철거할 때.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먼지라든가 소음 진동 이런 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철거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철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철거 기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립니다. 전에는 뭐 한 1000세대 기준이면 한 6개월? 한 8개월? 이 정도면 되는데 요새는 1년 걸려요. 1년. 이게 성면을 다 먼저 해야 돼요. 성면을. 근데 성면이 그냥 뭐 어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천가구면 천가구에 다 성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해야 돼요. 성면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만 하는데 몇 달 걸려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광주 광역시에서 철거하다가 이 건물이 확 무너져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 덮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법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철거가 옛날엔 신고였어요. 신고.
우리 여기 재개발 하는데요. 여기 아파트 1000호 있습니다. 1000호. 우리 이거 철거할게요. 하고 신고서만 내면 끝났어요. 그냥 철거하면 돼요. 조합에서. 그 철거업체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 뭐 조합에서 어떻게 만들어? 해체 계획서가 뭔지도. 건축사한테 맡겨야 돼요. 건축사한테. 그래가지고 해체하고 해체 계획서를 조합이 시장군수 구청장에 내야 됩니다. 해체 계획서라는 거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축사한테 맡겨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의까지 받아야 돼요. 심의. 이게 3층 이상 뭐 이렇게 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 심의까지 받아야 돼요. 심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철거를 하는데 철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철거할 때 무슨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다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허가가 된 거예요. 인허가가. 이게 옛날에는 인허가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뭐 홍제동이니까 홍제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철거 계획서. 그러면 그냥 구역계에다가 여기 뭐 공동주택 몇 세대, 단독주택 몇 개 이렇게 있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철거합니다. 이렇게 내면 돼요, 그냥 구청에. 그러면 예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알아서 철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이 계획을 철저히 봅니다. 이 계획서를 철저히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인허가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기간이 오래됩니다. 기간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성면도 조사하고 해체해야 되고 철거도 이거 인허가 받고 하니까 보통 철거하는 데만도 1년이 넘게 걸려요. 철거하는데. 이게 이런 인허가 기간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법이 바뀐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도. 자, 이제 철거 됐어요. 네? 성면도 분리하고, 뭐, 어쨌든 간에 발암물질도 없게 하고, 철거 해체 계획서도 잘 수립해서 허가 받고, 철거를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착공해야죠. 예? 착공하면 됩니다. 착공은 뭐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은 없죠.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뽑은 시공사,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삼성인지, 현대인지, 대우인지, GS인지, 대림인지, 포스코인지 뭐 어디 뽑으셨겠죠. 거기서 이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네. 조합에서 해줄 거는 뭐 이런 거죠. 국공유지 같은 거 계약 해야죠. 이게 여러분들 그 사업 시행인가 조건이나에 보면 그 부관이라고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새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착공 전까지 매입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매입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측량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뭐 당연히 철거 멸시를 해야 되는 거고, 감리자 지정도 해야 되고, 그죠? 감리자도 이제 건축이나 전기 뭐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감리는 또 구청에서 해줍니다. 지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모집 공고하고 심사해서 감리를 뽑아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해야 돼요. 몇 달 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1월 달에 착공한다 그러면 두세 달 전에 감리 신청을 해야 돼요. 구청에. 그죠? 예. 왜? 구청에서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뭐 그냥 아무나 뽑습니까? 공고 내고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에서 또 하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게 뽑는 절차가. 여유 있게 한 3개월 전부터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서 감리가 있어야 착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거 국공유지에 대한 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가 되게 많아요. 아시죠? 그 뭐 도로 같은 거 다 국공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거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 돈이죠. 예. 매입을 하셔야 돼요. 예.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매입을 그냥 합니까? 이거 평가 다 해야 됩니다. 이것도 평가도.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청에 그 주무과가 있을 거예요. 무슨 재무과나 무슨 꼭 담당과가 있어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절차대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주택과 건축과하고는 또 틀려요. 요거는 국공유지 담당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 과랑 그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맨날 시공사 때 착공하세요. 아니 그냥 국공이 땅을 사야지 착공을 하죠. 그죠? 시공사는 왜? 아, 저희 준비 다 됐습니다. 현장 소장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 지금 직원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서류 다 꾸며놨는데요. 근데 구청 갔더니 국공유지 땅 매입 안 하면 착공 안 된다는데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조합 책임이죠. 착공이 늦어지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돈이 늘어나죠. 예, 예.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질문 한 가지. 네.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경유지 계약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 그 이전에 또 많은 용역 또 뭐 네. 철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네. 조합은 돈이 없잖아요. 네. 사실은. 그 돈을 이제 PF 뭐 파이낸싱 하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그거를 되게 이제 지급 보증하고 하는 게 시공사에서 하잖아요. 네. 그 과정이 시공사 선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되기 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조달은 그러니까 우리 조합 방식에서는 보통 이제 그 우리 서울시나 이런 데서 초기 자금을 조금 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시공사를 뽑으면 시공사의 그 입찰 보증금이 있잖아요. 입찰 보증금이 선정된 회사 거의 입찰 보증금이 조합의 사업비 대여금으로 전환하죠.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거죠. 그 돈. 그죠? 그리고 이제 관리 처분이 나면 허그에서 보증을 또 해줍니다. 허그에서 보증을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 허그의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상환하고 이렇게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의 문제죠.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담보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합이 법인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뭐 어떤 회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담보 내놓으라 그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뭐 아파트 담보를 잡거나 그죠? 뭘 담보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도 무슨 담보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합은 담보가 조합원들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못 잡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수백억이 필요한데, 그죠? 그 돈은 어디서 조달을 해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서울시만 해도 수백 개가 있잖아요. 서울시 예산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초기에 뭐 추진이 얼마, 뭐 조합 얼마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근데 그거 연초에 다 소진되면 돈 없어요. 서울시도.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그 기금이나 예산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인 사업비는 그래서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고 거기서 조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가 왜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 인가후에 하다가 조합설립 인가후로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유입니다. 조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돈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협력업체 다 외상이에요. 그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다 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협력업체들이 외상으로 하니까 비싸겠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후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올라가죠, 또. 이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착공 전에 이런 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예, 감리자 하고 이제 시공자가 서명해서 착공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이 현장 소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장 대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법률 용어로는. 우리 흔히 아는 현장 소장,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현대건설이에요. 그럼 뭐 현대건설 사장이 와서 지어줍니까? 네? 사장님이 오십니까? 뭐 삼성물산 사장님이 오십니까? 아니죠. 거기서 이제 기술자를 보낸단 말이야. 현장 대리인. 이 사람이 사실은 현장의 대표이사예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현장 소장이 똘똘한 사람이 오는지 보셔야죠. 경력이 어떤지. 그죠? 그거 틀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업체 관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품질은 이 현장 소장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 현실적으로 조합에서 이 감리 필사가 아닌 네. 조합에서 저걸 어떻게 직접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현장을 감독하는 거요? 그러니까 조합은 그냥 감리 회사에서 보고하는 것만 그냥 봤나요? 뭐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공사 감독관 둘 수 있습니다. 돈 들죠?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돈 들어도 그게 낫잖아. 그럼 하세요. 이거죠. 현장에 이제 그 공사 현장 소장이 있죠. 이제 건설회사 직원들이 있고 또 거기 하청업체들이 쭉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와서 일을 하죠. 근데 사실은 감리는 혼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리가 조합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구청에서 뺑뺑이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때 되면 돈 받고 하는 거죠. 법에. 근데 감리는 이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도면대로 짓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잘 짓고 있네.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그 넓은 현장을 혼자 하긴 좀 힘들죠. 사실 이거 이제 뭐 현장에 따라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한데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 말씀은 내가 좀 직접 감독한다 이거잖아요. 어? 철근 빼먹는지 안 빼먹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막 무너졌잖아요. 실제로 뭐 거기는 감리가 없었겠어요. 근데 빼먹었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저 광주시에서는 아파트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그 양생이 덜 됐는데 빨리빨리 질려다가 하니까 뭐 아파트도 무너졌죠. 그럼 거기는 일군 건설회사죠. 뭐 거기는 감리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님들이 그러면 내가 공사 감독관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세요. 돈 들어갑니다. 그죠? 돈 들어가죠. 왜냐면 그걸 또 감독을 하려면 전문가야 되잖아요. 또 토목공사 할 때는 토목 전문가. 그죠? 적어도 그 정도에 가려면 기술사 정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토목기술사, 또 구주기술사, 건축기술사, 뭐 이런 사람들을 공정에 따라 딱 투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투입해서 점검하고 또 보고받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다만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시공사를 좀 좋은 데 뽑으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적어도 지네 브랜드에 뭐 금이 갈 정도는 안 하겠지 뭐 이렇게 그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서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많아요. 착공 서류. 봐도 모르죠,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렇게 내야 됩니다. 신고서 갑지에다가 착공하려면 사업시 인가서에 인가 조건을 다 수행했는지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가 말씀드린 그 국공유지 매입 다 했는지 사업시 인가 조건에 예를 들면 착공시까지 뭐 해라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걸 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설계계약 해야죠. 감리계약 해야죠. 전기토방 감리계약도 별도로 해야죠. 아니, 조합과 시공사 공사계약은 뭐 당연한 거고 측량해야죠. 또 감리 착수보고서도 해야죠. 총괄관리원 선임, 뭐 감리자 지정 신고, 배치 신고, 뭐 도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시방서, 공법, 도면, 구조, 전기기계, 통신, 뭐 조경, 뭐 이런 토지 굴착, 옹벽 등등등등, 그죠? 다 내야죠. 봐도 모르죠.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모르는데 뭐 찍어줘야지. 시공사가 알아서 하겠죠. 어쨌든 이제 조합 도장하고 시공사 도장하고 감리자 도장 3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시공사랑 감리자가 다 검토하겠죠. 그럼 이제 도장 찍어주시면 착공합니다. 교수님 거기서 그 네. 조경을 네. 과거에는 별도 회사가 조경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시공사가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말인데 그런가요? 아 조경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아파트 그 구역 내에 모든 거는 시공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막 아파트를 짓는다고 아파트만 지어요. 땅도 파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고 조경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별도로 뭐 특화를 하려면 또 별도로 하시는 거죠. 저 반포에 가면 아파트 단지 안에 산이 있죠? 산 보셨어요? 아파트 단지에 가면 산이 있어요. 그건 이제 폭포도 있고.
예, 폭포도 있고, 뭐, 그건 이제 별도로 돈을 더 들여서 한 거니까, 그건 이제 별도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거잖아요. 사업 시행 계획에 있는 인가서대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포함된, 자, 우리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구조, 이거 다 공사비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뽑은 시공사가 다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별도로,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하는 건 별도고, 다 그 도면대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구역 내만 하는 거죠. 구역 외 부대 공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라, 뭐 이런 가스, 이런 인입하는 거. 또 도로를 또 넓히는 공사. 이거는 단지 내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구역 외 공사는 조합이 해야 됩니다. 또 사실은 예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에서 이제 입구를 직접 아파트로 빼는 거라는. 예.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공사비 협상을 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또 상관없어요. 예. 근데 그게 없이 또 별도로 하는 거는 또 내셔야 됩니다. 뭐 이게 법에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여기 보시면 설계사 있죠? 설계사 시공자 있죠? 예, 감리자 있죠? 여기 또 조합에 이렇게 도장 찍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착공했습니다. 아유, 이제 뭐 잘 나가네, 이제. 착공하면 이제 잔치하셔도 돼요. 그죠? 이제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여러분들이 그 가리처분 수립하기 전에 조합원 분양 공고 통지하고 분양 신청하셨죠? 기억나시죠? 예,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내가 지금 몇 평 간다는 것만 알지 동호수 결정 안 됐어요? 그거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동호수 추첨합니다. 어디서 해요? 전산 추첨합니다. 탁구공 뽑지 마세요. 탁구공. 아니 아직도 탁구공 뽑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별도 용역을 주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예? 근데 이제 그 조합장님 이게 손맛을 내가 직접 뽑아야 되는데. 예? 요새 하도 무슨 이 불신사회라 이 전산 잘못됐다는데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부동산원에서 하는데요. 옛날에는 금융결제원에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부동산원으로 넘어갔는데 전산 추첨 그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냥 딱 하고 딱 하면 그냥 10초면 끝나요. 10초면 끝납니다. 그래서 경찰관 입회 하에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정관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전산 추첨을 안 하고 수기 추첨을 하겠다. 뭐 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든다고요? 돈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조합원 1000명이 동호수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탁구공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탁구공을 사야죠. 탁구공에다 그걸 써놔야죠. 집어넣어야죠. 그 다음에 이걸 뽑아야죠. 그 다음 또 어디서 조합원들이 모여야 되죠? 그럼 또 찍어야 되죠? 그냥 전산하세요. 저는 이틀 하는 거 봤어요. 이틀. 동호 추첨을 밤새서 하는 것도 봤어요. 밤새서. 왜? 이게 뭐 싸우느라고 늦어져가지고. 밤새서 해요. 밤새서. 예? 원래는 이렇게 해서 한 6시에 끝나야 되는데 6시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배고프니까 빵도 좀 사오라고 그러고, 우유도 사오라고. 먹고 또 해요. 그냥 밤새. 근데 밤새 안 끝나요. 그래서 뭐 새벽까지 합니다. 새벽까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예, 우리나라 그 IT 강국인데, 예,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전산 추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수기 추첨 할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죠. 수기 추첨 할 때. 제가 이제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그 조합장이 고생했으니까, 처음에는 좀 로얄층 주면 안 되냐. 주면 돼요? 안 돼요? 예?
로얄층 안 돼요? 아니 고생했는데요. 안 돼요? 아, 찬성하시는 분은 고생했다 우리 조합장. 그러니까 하나 주자 로얄층. 반대하는 사람 월급 받았잖아. 그죠? 공정하게 해야지.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옛날 얘기예요. 이렇게 의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수기 추첨할 때예요. 조합장은 2번 뽑게 하자. 2번. 2번 뽑아서 좋은 걸로 하기로 하자. 이랬어요. 조합원님들이 착해요. 그래서 그래. 조합장이 참 열심히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2번 뽑아서 좋은 거 선택하는 걸로 했어요. 그 이제 조합장님이 싹 뽑았어요. 5층. 5층 됐어요. 제일 나쁜 거. 네? 또 뽑았어요. 6층 됐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거 하실래요? 안 해! 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전산으로 돌리십시오. 이거 뭐 진짜 복불복이에요. 이거는.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기 이 문의로 동호수 교환 불가한 건 조금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임의로 바꾸면 그 거래로 봐요. 매매로 봐요. 내가 백일동 됐잖아요. 이미 됐잖아요. 바꾸면 교환이 교환. 아시죠? 서로 주고받고서 판 거라고, 서로. 세금 내야 돼요. 바꿔도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이게 양도로 봅니다, 양도.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세법 때문에 문제예요, 세법. 뭐 바꿀 수도 있지, 뭐. 그죠, 우리끼리는. 나는 고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저층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꾸자. 뭐, 둘이 합의했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이 세법 때문에 문제입니다, 세법. 아까도 왜 조합원 이주비를 그걸 무슨 배당 소득으로 봐가지고 세금을 물려요. 우리나라 국세청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뭐 101호하고 102호 바꿨어요. 그럼 교환으로 봐요, 교환. 세금 내셔야죠. 날라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요 가치가 요새는 같은 평형이라도 동호수마다 분양가가 틀리잖아요. 그럼 교환을 하면서 뭔가 돈이 차익이 거래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심각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받으셔서 지금 추가로 하나 얘기해 준 거 있었죠. 현금 청산자가 법에 규정된 게 있고 법에 규정이 없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동호수가 안 좋아. 계약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청산해요? 현금 청산자가 아니잖아요. 현금 청산자가 아니면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독촉만 하는 거지. 이 사람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나 바꿔줘, 저걸로 바꿔줘. 자꾸 바꿔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겁니다. 조합이 이제 우리 요거는 이제 동호 추천 끝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합이 통지를 하죠. 홍길동 씨 뭐 101동 101호 당첨됐습니다. 알려주죠. 그러면서 분양계약 체결은 뭐 언제까지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또 안내문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정관에 뭐 며칠 하게 돼 있어요. 뭐 60일이든 90일이든 돼 있을 거예요. 체결하지 않는 경우 몇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몇 항이 뭐냐면 현금 청산자를 규정한 규정이에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계약을 철회한 자, 그죠? 그 다음에 인가에서 배제된 자, 이게 현금 청산 대상자죠. 그 사람은 재건축은 매도 청구, 재개발은 토지 수용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현금 청산한다고 돼 있죠. 그 규정을 준용한다고요. 그러니까 분양 계약을 뭐 동호 추첨하고 몇 달 내, 60일이라 치자고요. 60일 하게 정관이 돼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현금 청산자 같이 소송으로 소유권을 뺏어온다고요. 물론 돈은 주겠죠. 돈은 주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관리처분 끝났으니까 분양권이 되겠죠. 분양권을 평가해서 매도 청구 또는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서 가지고 옵니다.
요걸 안 해놓으면 이분들 처리하는 게 되게 골치가 아픕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73조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요걸 정관에 명시를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정관에. 예,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주 단계나 동호 추첨 단계에도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동호수 추첨 다 했으니까 이제 조합원들은 다 분양 받으셨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뭐? 일반 분양 해야지. 일반 분양을 잘 해야 이제 분담금이 줄죠? 그죠? 우리가 전체 수입 중에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이게 다잖아요. 물론 뭐 상가도 있고 조금 임대도 있는데 그거는 적은 거고, 그죠? 양대 산맥이 조합원 분담금, 일반 분양이에요. 일반 분양이 수입이 크다는 거는 분담금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겁니다. 일반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처분입니다. 처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 우리가 분양을 하는 거는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우리 청약 통장 쓰시는 거 알죠?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에 분양을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분양 보증을 받아 착공한 다음에 분양 보증서를 끊고 조합은 왜 분양 보증을 끊냐면 선분양하는 거잖아요. 물건이 없이 먼저 분양해서 돈을 받으면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허그한테. 그래서 보증을 받고 선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양하는 경우 공고 신청 절차, 공급 조건, 방법, 절차 등은 주택법 54조에 준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약에 의한 일반 분양을 한다. 그 뜻이에요. 네. 그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합원 외에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보류지 얘기할게요. 보류지. 보류지 아시죠? 보류지. 보류지 뭐예요? 보류지. 보류해 놓는다고. 보류.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조합원 분양하고 남는 걸 다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분양 안 하고 남겨두는 거야. 왜 그렇죠, 선생님? 문제 생길 경우에 대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조합원 자격, 뭐 분양권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는 경우 있어요. 우리 전에 그거 배운 거 기억나시죠?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쪼개지 말라 그랬죠? 쪼개면 분양권이 없다 그랬죠? 뭐 그런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분양권이 없는 걸 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건 네가 법을 해석을 잘못한 거다. 그래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조합원 상대로.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나중에 조합원이 이길 수 있죠? 그럼 아파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다 일반 분양에서 팔아먹었어. 그럼 줄 게 없죠? 그럼 안 돼요. 안 되잖아.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잖아요. 아파트였지. 그래서 우리 건립세대수의 1% 범위 내에서 보류지를 둘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조합원 분양분, 보류지, 일반 분양분이죠. 그죠? 네, 그리고 제2반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 별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류지도 이제, 근데 보류지는 1%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을 하면 끝나죠. 그런데 우리가 분양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소유권이 100%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소유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원은 동의를 했잖아요. 그게 소유권 확보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의가 소유권하고 같은 뜻이에요. 난 재개발 사업에 동의해. 그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해. 동의했죠? 소유권 확보된 겁니다. 분양 신청에 동의해. 소유권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을 매도 청구나
그 토지 수용에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유권이 확보돼야 분양할 수 있어요. 착공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왜냐하면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유권도 확보 안 된 땅에다가 분양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동의를 한 거를 소유권 확보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분들을 이제 소송에 의해서 소유권 확보하는 절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매도 청구 소송에 관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 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 이전된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제기하고 하는 경우, 공탁을 한 경우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유권이 확보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매도 청구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또 3심제잖아요. 2심 끝나도 대법원까지 갑니다. 또 대법원이 뭐 그거 하는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끝까지 가요. 시간 자꾸 끄는 거죠. 아니면 돈 더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2심 판결 났잖아요. 그런데 또 대법원 가서 또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 그거 공탁합니다. 감정평가된 금액.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 확보된 걸로 봐줍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부 등본에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 안 넘어와도 소송 제기한 소장과 공탁 판결 난 거, 공탁금, 그 공탁한 증빙을 제출을 하면 소유권 확보된 걸로 봐줍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보증을 받으면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분양 보증이야 뭐 어쨌든 그 허그에 가면 해줍니다. 해주는 거니까 돈 내면 해주는 거고. 소유권 확보가 중요한데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면 그 소송 금액, 그 평가 금액을 공탁하면 소유권 확보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인데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할게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규제 지역이 4군데 있죠? 어디죠? 예? 그렇죠.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 4구가 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양을 할 때는 분양가를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요? 누구 마음대로? 구청에서 통제합니다. 구청에서 분양가 그 상한제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분양가를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택지비하고 건축비, 뭐 감정평가에 땅에 대한 감정평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액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또 용역 줘야 됩니다. 또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다가 이제 구청에다 내면 그 심의위원들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5천만 원 받겠습니다. 근데 딱 안 돼. 4천만 원만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 분양 수입이 줄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심각한 거죠, 조합은. 그러니까 원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처분 할 때, 일반 분양 5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4,500이 됐어. 그럼 500만 원 쇼티 났죠? 그럼 그만큼 수입이 줄면 분담금 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근, 만약에 상한제 지역일 경우는 요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관리처분의 허수가 될 수 있어요. 허수가. 근데 이제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다 지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쭉 진행하고 있을 동안 아까 그 시공사는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겠죠. DH인지 레미안인지 또 뭐 있죠? 뭐 더샵인지 뭐 뭔지 모르지만 푸르지오인지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짓고 있겠죠. 이제 준공하면 되는 거죠.
준공이 뭐냐 이거죠. 준공은 사업 인가 받은 대로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사업 시행 인가 받았죠? 인가 받은 대로 짓는 게 준공이에요. 그게 건축이고 그대로 지었나를 보는 게 준공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왜 우리 이따위로 지었어? 아니, 도면이 그렇게 돼 있겠죠. 아니 도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잘못 짓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도면대로 한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준공이 뭐냐? 공사가 끝난 건데 준공이라는 거는 사업시행 인가대로 진 걸 준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할 수 있죠? 변경할 수 있죠. 뭐, 이거 지금 자재, 이거 지금 우리가 자재 이게 좋다고 했는데, 또 옆 동네 보니까, 이걸로 바꾸자. 바꿔달라고 할 수 있죠? 시공사한테. 네? 안 돼요? 예. 이제 내가 할 말을 미리 다 하지.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동가 동질이라고 그래서 유행이 좀 지난 걸 수 있어요. 그러면 돈 안 들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예, 뭐, 돈 안 들고도 이제 그 유행이 변한 거는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저 옆단지 보니까 뭐 폭포도 나오고 이러니까 야, 우리도 폭포 만들어. 뭐 이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사업계획 변경해서 하면 되죠. 뭐.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하고 관계가 된다. 그죠? 그래서 준공은 여기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볼 거 없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사업계획 변경하고 한 번에 바로 착공할 수도 있고요. 사업계획을 한번 변경하고 착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원래 준공이라는 거는 공사라는 거는 사업 시행 도면을 갖고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 시행 인가 도면하고 착공 공사 도면하고 안 맞다는 거야. 왜 안 맞냐? 원래 그렇대요. 뭐 원래 그런 게 어딨어. 공사하다 보면 안 맞다는 거야. 이게 현장하고. 그래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기 뭐 안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화 왔다니까. 사업 시행 계획을 7번인가 바꿨더라고요. 공사 중에 계속 바꾼 거예요. 2차, 3차, 4차, 5차, 6차.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죠? 준공이라는 게 사업 시행 도면을 대로 한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시행이 바뀌었으면 공사가 그 변경된 도면으로 됐어야 돼요. 맞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도면이 바뀌면 공사비가 바뀔 수 있죠? 줄겠어요? 늘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 배운 거 중에 절차 중에 뭘 해야 돼? 사업 계획이 바뀌었어요? 사업 변경. 그러니까 사업 변경 인가를 해야죠. 도면 새로 바꿔서 인가를 해야 돼. 근데 돈이 늘어났어. 그럼 뭘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관리처분 계획 변경을 해야죠. 요거예요, 요거. 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데 이걸 안 해. 제 친한 친구가 안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야, 그 내일 모레 입주인데,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막 쌍소리를 해요. 이 나쁜 새끼들이 말이야. 거기는 환급금이 있어요, 환급금. 1억 2천 환급금. 33평 가고. 아주 그냥 행복한 조합원들이죠. 그래서, 야, 근데 내가 33평 가고, 1억 2천을 받아서 뭐 하지?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총회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3천만 원 더 내래. 환급금은 없고. 그러면 1억 2천 환급해준다는 돈은 없고 3천만 원 더 내야 돼. 그러면 얼마예요? 1억 5천. 관리처분 통과됐어요. 통과됐습니다. 서명기업이 OS 알죠? 통과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주 3개월 남겨놓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대위가 결성됐습니다. 총회 끝나고. 그래가지고 조합장이나 임원 해임 발의는 몇 분의 몇이에요? 총회 소집 발의는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로 조합장하고 임원 해임 발의했어요. 한 달 후에 조합장하고 조합 임원을 다 해임시켰습니다. 근데 또 뭐가 문제죠? 다 해임을 시키면 누가 일을 해? 그래 또 다 잘랐어요. 잘했죠? 잘했죠? 다 잘랐어. 근데 일할 사람이 없네? 구청에서 아니 이걸 다 자르면 어떻게 해요? 남겨두고 잘라야지. 아 그런 거였어요? 모르고 다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 뭐 다시 뽑아야죠. 왜 또 뽑았어요? 그래 이제 자르고 뽑고 했더니 이제 입주 한 달 남았어요. 새로 되신 분들이 업무를 알까요?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업무 파악하다가 내일 모레 입주해야 되는데. 그래서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 물죠? 조합원들은 뭐 자기 일이니까 뭐 감수해야 되는 거. 일반 분양자한테 다 지체상금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갔더니, 와, 이거 뭐, 사무실 이만해요. 진짜 되게 커요. 이만한데 사람들이 이만큼 와 있어요. 웬 분들이 여기 와 있죠? 반은 걱정되는 조합원님들, 반은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아유, 조합장 바뀌었어요. 우리 공사한 거 돈 주셔야 되는데요? 돈 주셔야 되는데요? 돈 주셔야 되는데요? 시장통입니다. 시장통. 근데 이 새로 바뀌신 분들이 아무것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 뭐 갑자기 어떻게 알아. 그냥. 그 문제가 뭐냐면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 덜컥덜컥 해주면 안 돼요. 조합원님들이. 항상 물어봐요. 제가 지금 오늘 교육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를 파악을 하죠. 보통 이래요. 아, 이거요. 이 자재 이거 옛날 겁니다. 지금 새로운 걸로 바꿀게요. 아, 그래? 아, 이 공법 이거 안 되네. 이거 공법 바꿔야 됩니다. 아, 그래? 또 뭐 이거 좋은 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 그래? 동의 막 해주죠. 그런데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돈 더 들어가요. 돈 더 들어가요. 물어봐야 돼. 근데 얘기를 안 해줘. 얘기를. 일단 사업계 변경부터 해놓고 돈은 나중에 한꺼번에 왕창 물리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준공인가를 받으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하시죠. 사전점검. 예. 보통 45일 전까지 알려줍니다. 이틀 이상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쭉 합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내 아파트인데도 현장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조합에서 뭐 소식지나 보내주고 가끔 사진 대충 찍어서 보내면 아니면 이제 이렇게 지나다가 아이고 저 10층 올라가네 뭐 몇 층 올라가 아우 우리 아파트가 저기인가 여기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못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조합장님이나 그 몇 분 외에는 현장 자체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때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야 내가 몇 동 몇 호 딱 갔는데 벽하고 창에 구멍이 이만큼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죠? 부실 공사하면 어떻게 되죠? 막 울죠? 아, 우는 사람 많아요. 웁니다. 내가 이딴 집을 지으려고 이랬냐,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입주자 점검해서 문제 있는 거 적어내면 시공사가 그 준공 입주 날짜까지 다 보완을 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 인가 신청하고 준공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절차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교수님께서 사전 점검할 때 네. 요즘에는 전문 업체 데리고 들어가서 사전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시공사에서는 그거 못 들어오게 또 막고 그런다고 그러대요. 아, 어떻게 막아요? 그 좀 우리 아들이라고 들어가면 되지 뭘. 뭐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새는 별게 다 생겼어요.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별 세대의 하자 점검이 뭐가 있는지를 그거 보면 이렇게 양식이 있어요. 써내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행해주는
업자도 생겼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예, 어쨌든 이렇게 준공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자가 없어지죠. 하자가. 여기 이제 뭐 중대한 하자. 근데 사실은 그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없을 수는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경미한 거. 경미한 거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준공 날짜가 다 조치가 되는데 가끔 이게 문제죠. 근본적인 거, 뭐 구조나 이런 게 되면 이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다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 지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잘 짓겠죠. 뭐. 그래서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얘기한 대로 공사 감독관을 또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 한다고 될런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공사가 완료가 돼서 딱 들어가는 게 이제 준공인데 보통 보면 준공이 딱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임시 사용 승인으로 부분 준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단지 내 그 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들된 경우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지 구역 외의 공사. 그러니까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거기 이렇게 뭐 방음벽 설치한다든가 또 도로 확장 공사 이런 거가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거를 조합해서 잘 관리를 못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그 큰 시공사는 다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그 기타 구역 외에 조합이 직접 발주한 공사들 소소한 거 있거든요. 인입 공사라든가 뭐 확장 공사 이런 거. 그 별것도 아닌데 조합이 이제 전문 시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시공사는 또 그걸 안 해요. 아, 그건 우리 책임 아닙니다. 알아서 해서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일정을 못 맞추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분 준공에서 임시 사용으로 들어가는 경우죠. 근데 일단 임시 사용이라도 사람이 들어가 살 수는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그런 미비된 사항을 이제 보완을 하면 이제 정식 준공이 되죠. 준공이 돼야 이제 대출 등기가 되니까. 그죠? 그 이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네. 얘기했어요. 그 정비업체라고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 그 조합이 설립될 때도 이제 좀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끝날 때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시공사 외의 그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그런 거를 적절히 어드바이스하거나 리드하거나 하는 그런 게 차이가 날까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비업체는 약간 행정 영역이거든요. 행정이니까 그 아까 얘기한 그건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도로 그걸 관리할 CM을 선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CM 부분 CM으로 기술자.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규모가 크면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가 몇백억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모르시잖아요. 도로 포장이 무슨 아스콘인지 뭔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거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뭐 견적받아서 비교하는 건데 이건 좀 그래서 그런 경우는 CM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게 구역 외 공사가 뭐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건데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 그 CM 용역비보다도 세이브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일정도 맞춰지고 뭐 그렇게 해서 CM을 부분 CM을 활용하시는 방법이고 시공사도 자기네랑 관련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좋다고 할 거예요.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추진위에서 조합 넘어갈 때 사업시행가 고시하고 20일, 그 다음에 준공인가 신청하고 7일이에요. 요거 못하는 사람들, 요거 깜빡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7일이에요. 그러니까 준공할 때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외부 회계감사를 맡겨야 돼요. 그죠? 7일. 예. 이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 돈 3억 5천 이상 안 쓰면 되는데 웬만큼 다 쓸걸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때 7억, 그다음에 중공 때 14억, 중공 때까지 14억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보지 마시고 추진위에서 조합 갈 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20일, 중공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 의뢰. 근데 이게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하나 신설됐습니다. 조합원 5분의 1이 요청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합에 그 세무회계사가 있어요. 회계사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연말 때 한번 정리해주고 합니다. 하는데, 그거 말고, 조합에서 계약한 거 말고 또 제3자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왜? 뭔가 이제 회계의 투명성을 한번 검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요게 하나 생겼습니다. 4가지가. 그런데 요걸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준공 신청일로부터 7일. 그래서 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갖다 줘야 돼요, 구청에. 우리 외부 법 이렇게 해서 우리 외부 회계 감사 받았습니다.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하고 구청에도 갖다 줘야 되고 조합원한테 공람해야 됩니다. 공람. 그리고 이것도 시장 군수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요청해야 됩니다. 외부 회계 감사는 조합이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준공 관련해서 요것도 하나 정리할게요. 아까 그 매도 청구 소송 얘기했죠. 착공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분양까지는 하는데 준공할 때까지는 매도 청구 소송했던 소유권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이제 3년 반 되니까 그리고 소송은 또 그 전에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뭐 조합에서 뭐 좀 너무 미적미적하면 또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준공 때까지는 소유권이 넘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네. 준공 신청 전이죠. 소유권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매도 청구 소송 그 공탁해놓고 분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준공 때까지는 소유권 넘어와야 된다. 그거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측량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지적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 아시죠? 대부분 모자라요. 땅이 뭐 지적이 조금씩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일제 때부터 지적을 만들어서 이게 땅이 이렇게 다 짓고 나서 측량하면 땅이 좀 모자라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비계획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줘야 돼요, 또. 우리가 아까 사업계획 변경한다고 그랬죠? 사업계획 변경은 당연한 거고, 만약에 구역의 땅 면적이 바뀌면 정비계획 변경해야 돼요. 그죠?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거긴 하지만 정비계획 변경하고 사업계획 변경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하고 준공하고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민이. 땅 면적이 틀리면 준공 안 나요. 그죠? 그리고 공사 중에 발견된 설계 변경, 기반시설 뭐 이런 것 등을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조건. 사업시행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업시행 계획 때 보면 뭐 건축가, 토목가, 도로가, 하수가, 무슨 가가 뭐뭐 하라고 다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사업계획 승인 났어요 하고 좋아하지만 그 서류에 보면 서류 이만해요. 거기에 보면 뭐뭐 하라고 다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그걸 준공 때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준공이 안 납니다. 사업시행 인가 조건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조건 중에 시공사가 할 게 있고 조합이 할 게 있어요. 근데 시공사들은 알아서 다 자기네들이 해요. 근데 조합이 할 걸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된다. 이제 다 됐어요. 이제 공사도 다 됐어요. 네? 이제 지적만 정리하면 돼요. 지적.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준공되고, 옛날에 지적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우리 왜 재개발 지역에 필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뭐 수백 개 있죠. 그죠? 뭐 몇 다시 몇 다. 근데 그거 다 정리되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하나로 싹 정리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또 그냥 정리해 주나요? 신청해야죠. 또 여기 또 지적과 가서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신청하면 측량서하고 지적과, 보통 구청 지적과에다 해야 돼요. 하면 지번을 부여받습니다. 그죠? 또 분할할 거 분할하고 기반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지번을 또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번지. 요새는 또 도로명이라고 하죠. 그럼 번지를 부여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이제 그 구역에 수백 개, 막 수천 개의 지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싹 없어지고 새로운 지번을 받게 됩니다. 도로명하고. 근데 그런 이제 행정도 이런 이 공간정보법하고 도정법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몇 개 쓰면 돼요. 이것도 전문가한테 용역 주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측량을 미리 해야 돼요. 측량해야 되고, 요새는 LX에 안 해도 됩니다. 여기 한국국토정보공사죠. 옛날에 대한지적공사였죠. 이름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인데 영어로 LX예요. LX. LH도 있고 LX도 있고 뭐 요새는 하여간 다 영어를 좋아해가지고 LX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LX가 막 독점을 했었는데요. 요새는 그 지적 측량 업체한테 주면 다 해줍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좀 중요한 거는 LX한테 하는 게 맞아요. 예. 법에는 풀려 있지만 예. 좀 큰 거 이런 거는 LX한테 맞추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하고 사업 시행인가 내용이 틀릴 경우 이게 되게 면적이 안 맞는 거예요. 땅 면적이 안 맞으면 왜 그게 문제냐면 땅 면적이 안 맞으면 건폐율 용적률이 다 틀려지죠. 여러분들 건물 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토지 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등기부등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면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맞아요? 지번도 맞아야 되고 그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행정적으로 이 측량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내용이 틀릴 경우 있어요. 그러면 정비계획 변경,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시간이 걸리죠? 돈도 들죠?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또 그 준공이 이제 적어져. 임시사용 승인에서 준공이 안 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가끔 이런 게 있어요. 행정동 2개 겹치는 경우 있어요. 그죠? 재개발 구역이 보통은 뭐 홍제동만 있으면 되는데 구가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동이 틀린 경우 있어요. 요런 거는 또 그 동과 동, 구와 구와 협의 문제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더 서둘러야 된다. 이런 재반 협의할 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서두른다 그러면 얼마나 앞서서 해야 되는? 구가 틀리면 한 6개월, 1년 전부터 또 협의 미리 하셔야 돼요. 그 직량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직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측량한 거 있잖아요. 대지 측량은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예. 건물이 완공된 그러면 예. 벌칙 조항 볼게요. 사업 시행계 인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건축한 자. 이거 아니 사업 시행 인가 안 받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이때니까요. 인가 안 받으면 자기 멋대로 한 거지. 그죠? 아니, 실제 이때니까요. 이 조항이 왜 있겠어요? 그냥 이런 거야. 사업계 변경을 할 건데, 사업계 변경할 거니까, 우리 이렇게 시공해. 자기들끼리 그냥 거기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 근데 나중에 변경할 거 이게 모았다가 했는데 빼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빼먹었죠? 사업 시행 계획대로 건축하지 않았죠? 징역 2년. 준공 받지 않고 건축물 사용한 자. 자, 우리 그 준공인가 넣었어요. 우리 저 보통 입주자한테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죠? 3일이죠?
4일 날부터 입주합니다라고 안내문 다 보냈어요. 오늘 준공 나야죠? 오늘 준공 안 났어. 뭐 어떤 이유로 오늘 준공 안 났어. 내일 100세대 들어왔어요. 밀고 들어옵니다. 야, 우리 들어오라 그랬잖아 하고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죠? 준공 받지 않고 건축물 사용한 자. 징역 1년. 예? 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누가 처벌받아요? 조합장이. 그러니까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된다고. 못 들어와. 네가 들어오라 그랬잖아. 난 막 이삿짐 들어오죠? 막아야 됩니다. 조합장이. 그럼 어떻게 되죠? 징역은 안 갖고 멱살은 잡히겠죠? 아, 그 들어오면 안 돼요. 준공 안 났잖아. 부모님 사용은 입주자가 했는데 예? 사용한 자가 예. 그러면 그 아니지. 이 사람들은 조합에서 시킨 대로 한 거고. 조합장이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책임져야지. 예? 그리고 아까 그 회계감사 받으라 그랬죠. 준공인가 신청하고 7일. 그죠?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징역 1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이렇게 실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공 내야 되는 거, 사업계획이 변경이 많이 된다고요. 그죠? 변경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예를 들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바로 변경인가 넣고, 이렇게 안 해. 모아서 한다고, 모아서 하다가 빠뜨릴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전 고시가 뭐냐면, 관리처분 우리 했죠? 동호 추첨했죠? 내가 돈 다 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분담금 냈죠? 그러면 이제 등기해야지, 등기. 내가 이제 전에는 뭐, 몇 번지 뭐 토지 건물을 갖고 있었던 건 이제 의미가 없죠. 지번 옛날에 다 없어졌잖아, 이제. 새로운 지번, 홍제동 100번지, 101동, 101호로 이제 내가 등기돼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고시, 이전. 뭐가 이전하죠? 관리처분 계획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이전이. 그래서 여기 또 관리처분 변경이 왜 나와?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아까 사업계획이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물어보라 그랬죠. 돈 더 내는지. 돈이 더 내면 관리처분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겠어요? 하지? 근데 언제 하냐고, 언제. 웃긴 게 우리나라 이 법이 좀 잘못된 게 사업계획 변경을 했죠. 근데 만약에 돈이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빠른 시일 내 총회에서 원래는 사업계획 변경과 관리처분 변경을 같이 해야 돼요. 맞죠? 아니, 사업계획을 이렇게 바꾸면 돈이 얼마든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업계획 변경하고 관리처분 변경도 같이 해줘야지. 근데 보면, 총회책자 보세요. 사업계획만 변경해. 그럼 많아요. 공사한 다음에, 착공한 다음에는 관리처분 몰아서 해, 몰아서. 적당히 모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입주 3개월을 한꺼번에 왕창 몰아서 이렇게, 에이, 딱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 예? 사업계획 변경 6번 했는데 관리처분 변경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입주 3개월 남겨놓고 환급금 1억 2천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분담금 3천만 원대 입주한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게 관리처분 변경이죠. 이전고시라는 거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 조합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매치를 해보세요. 사업계획대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요대로 공사를 해서 하는 게 준공이에요. 요거는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 아파트 짓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관리처분은 그런데 내가 돈 얼마 낸다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관리처분 변경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변경을 해야 등기가 되지. 돈 다 내야지. 그죠?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 변경을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게 맹점이지. 사업계획 변경을 했는데 사업계획 변경에 사업비가 변경이 됐으면 반드시 언제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계획만 변경하고 관리처분 변경을 미루다 늦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날벼락 맞을 수 있어요. 날벼락, 분담금 폭탄, 그죠?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또 4년 후에 내가 또 교육하러 왔더니 강사님, 내가 또 교육했어요, 분명히. 네? 그죠? 통상 그 사업시행 계획 변경은 재개발 사업장 한 1000세대 정도 되면 착공 이후에 한 몇 번 정도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양의 그 현장은 뭐 7번인가 했어요. 뭐 소소한 것까지.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그 우리나라 그 사업계획 승인 도면이 착공한 도면하고 정확히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경이 수반됩니다. 변경이 수반되는데 저는 그거는 그 하라 이거죠. 아이, 그건 뭐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돈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걸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법이 바뀝니다. 자재가 바뀝니다. 뭐 바뀝니다. 아이, 좋다니까. 아, 그러면 좋게 되는 거야? 아, 예. 아, 그런데 돈은 이거 계속 물어보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비싸면 안 해야지.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변경해서 관리처분 변경된 대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이전고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고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전고시가 되면 끝납니다. 소유권 넘어가고. 근데 이전고시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이렇게 뭐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고시가 되면 끝납니다. 이전고시가 되면 뭐 지난번에 조합장이 관리처분총회 엉터리로 했다고 소송해도 안 됩니다. 끝. 왜? 등기 다 넘어간대 뭐 이제 와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전고시가 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이전고시 되면 등기합니다. 등기. 조합원은 보존 등기. 일반 분양자는 이전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라는 건 최초 조합원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고, 이전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됐다가 이제 개인한테 넘어가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고시 때 중요한 거는 관리처분 변경을 수반을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리처분을 하고 이전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추가로 분담하실 내용이 있으면 내야죠, 뭐. 어떻게. 그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 그냥 모르고 있다 한꺼번에 빵 터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과정에서 사업계 변경과 연동해서 관리처분 변경이 수반되고 그 돈을 더 내야 될 건지 안 내야 될 건지를 조합원들한테 정확히 공개를 하고 가부 결정을 해야지. 좀 최근에 그 제 친구가 있던 그 안양 현장처럼 그 말이 됩니까? 1억 2천원 환급 받는데 환급은 그냥 3천만 원 더 달라면 조합원 1인당 1억 5천만 원이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자르면 뭐해? 이미 다 끝난 사업인데. 그죠? 그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유념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고시 후에는 뭐 조합 설립이라든가 관리처분이 잘못되는 걸 다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뭐 개인별로 다 등기된 다음에 뭐 옛날에 뭐 관리처분이 잘못됐네 뭐 이런 거 다투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을 이제 해산합니다. 그래서 해산은 1년 내에 합니다. 1년. 이전고시하고 1년 내 해산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이것도 작년에 법이 바뀐 거예요. 하도 해산을 안 해가지고 이전고시 후 1년 내 해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산을 해도 완전히 청산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송이 걸리거나 조금 뭐 재산 처분 관계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으로 넘어갑니다. 해산은 했고 자녀 재산 뭐 채권 채무 때문에 이제 청산으로 넘어갑니다. 청산. 근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해산은 1년 내에 한다는 거 이전고시 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산 절차로 넘어가서 청산인이, 그러니까 조합장이 이제 청산인이 되는 거거든요. 청산인이 나머지 재산을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